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지전일 것이, 전면전일 것이, 외교적 해결일 것이냐. 요 정도 세 가지일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증시는 어제 거의 10%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전쟁 나면 러시아만 박살난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은 진짜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보혜씨였어. 오늘도 마스크 쓰셨네요. 사실 매일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를 좀 이렇게 몇 개 사놔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며칠 전부터 한 주 자가격리 해제되면서부터 한 줄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뭐 그게 PCR 검사만큼 정확한 건 아니니까 또 뭐 혹시 우려돼서 일단 요번 주까지는, 오늘이 수요일이지? 아닌가? 뭐 화요일이요? 화요일이야? 아직 많이 남았네, 이번 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까지 이거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너무 답답해, 이렇게 보진 마세요. 그리고 또 뭐, 그걸 위한 거니까. 보니까 근데 진짜 되게 많이 걸렸더라. 주변에도 많이 걸렸고. 이렇게 기사 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걸리고 해서. 내가 신조가 뭐든지 많이 경험해보자는데, 코로나 병까지도 경험을 얻었는데, 이게 자가격리 경험은 해보면서, 또 얻은 것도 꽤 있었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고, 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으면서 설거지도 매일 하면서, 가사노동이 힘든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오늘 거래소 지수는 1.25%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83%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살짝 양선이 나왔고, 코스닥은 살짝 음선이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하루 종일 한 마이너스 2%대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대에서 그래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밤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미국 지수, 미국 3대 지수, 뭐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2%까지는 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일단 선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빠진 게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계속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식을 되게 오래 하면서 제약바이오 이런 상장 폐지 또는 뭐 임상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내가 막 그런 의학 박사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반도체의 그런 공정들을 공부할 때는 내가 공학 박사가 돼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는 대선 관련주들 누가 더 유리한지 공부할 때는 내가 정치학 박사가 돼야 되나? 근데 요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커지는 시기에는 내가 무슨 외교학 박사가 돼야 하나? 국제정세 박사가 돼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 없죠. 제가 예전에 뭐 방송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깊은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공정별, 뭐 반도체나 2차전지 공정별 좀 깊은 질문이 들어와서, 그때 제가 뭐 변명삼아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저는 탑다운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그러면서 산업도 보고, 또 그 산업 안에서 탑픽 종목도 보고, 그러면서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제로도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점점 그게 치달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매일 저도 외신도 접하고 이렇게 리포트 분석 글들도 보죠. 근데 그거 역시 예측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예측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기업 탐방을 가거나 또는 그 산업을 분석하거나 또 그 경영진과 대화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예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좋으면은, 기대보다도 더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 또는 기대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안 좋으면 어닝 쇼크가 되는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결국은 예상을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큰 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지전일 것이냐, 아니면 전면전일 것이냐, 아니면 외교적 해결일 것이냐, 뭐 요 정도 세 가지일 거잖아요. 전쟁이 전면전일 확률이 가장 낮은 것이고, 왜냐하면 전면전이라면 미국이나 유럽이 막 경제적 제재에 대한 이 강도 높은 발언들을 계속 하진 않겠죠. 뭐 힘 대 힘으로 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 제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네가 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뭐 어쩔 수는 없어. 뭐 우리 전면전으로는 안 갈 확률이 높지만 너네는 하여간 경제적으로는 죽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유럽 증시에서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가 러시아 증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1, 2%대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증시는 어제 거의 10%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전쟁 나면 러시아만 박살 난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은 진짜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건 러시아가 그렇게 유리한 해결책을 아닐 거라는 걸 러시아 증시 폭락에서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뭐 아주 가벼운 국지전 이후에 외교적 해결 정도일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1월 초부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게 이 노이즈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스닥 지수 2%나 빠지는데도 오후장에서 사실은 아직 급락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분차트를 보시면, 거래소 분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오후장에서 좀 들어 올렸죠. 2시부터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되돌리지도 못하는데 들어 올리네. 마이너스 2% 빠지는 건 이제 겁도 안 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휴장 이전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한번 빠졌었고 어제는 휴장이었고 오늘 한번 더 빠지는 것까지도 시장은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러시아가 정리하는 건지 미국이 정리하는 건지 사실 이 앞뒤를 재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라기보단 러시아와 미국 또는 러시아와 유럽의 문제이고, 그 문제가 평화적으로든 또는 짧은 국지전 이후에 외교적으로든 그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금리랄지 또는 GDP랄지 이런 경제 변수에 의한 주식시장의 영향은 1년, 2년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MF도 환율 때문이었고,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파생상품에 의한 금융 도산들이었거든요. 개인의 도산, 기관의 도산.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재료에 의한 거는 1년, 2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 기억에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 싸울 거야 했을 때 싸우기 전까지가 큰 악재였고, 안 싸우던 또는 진짜 싸워서 해결이 나던 그 시작점부터는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던 또는 충돌이 시작되던 그때부터는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발발 리스크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또 확률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2년 전 코로나 때 사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사스랄지 인종플루, 사스, 또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발병했던 시기에 주식 투자를 계속 했으니까 저는 코로나 때만 해도, 코로나 시작 점 때만 해도 이것도 1, 2주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난리야 했는데 그게 2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발발 리스크는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짧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한 구석으로는 근데 코로나처럼 의외로 너무나 큰 파괴력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사실 살짝 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막연한 불안감이나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하지 않았고,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가는 확률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큰 악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이 나왔네요.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 탄탄한 편이다. 오늘도 지수보다는 좀 강했던 것 같은데. 플러스 낸 종목이 몇 개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둘 다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플러스를 2개가 냈고, 대형주 중에 HMM은 최근 들어서 양선 지속인데 오늘까지도 4일 연속 양선이 나왔고요. 현대중공업 2% 상승, 한원시스템 2% 상승.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종목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한 10조 이상 중에 의미 있는 종목이 눈에 띄진 않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웨리츠 금융지주, 웨리츠 화재, 웨리츠 증권이 3인방에 올랐는데 오늘 자사주 매입 재료 1,000억대 매입 재료 나오면서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 왜 이렇게 컸어 이랬던 애들은 LG화학이 4%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이 3% 하락, NC소프트가 4% 빠졌네요. NC소프트 끝없이 떨어지네요. NC소프트는 지금 시총 10조 딱 걸려 있는데요. NC소프트의 시총 10조는
코로나 바닥보다도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타 대형주들보다도 말도 안 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어느 게임주보다도 시총이 좀 작아진 상태인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 뭐 영업이익률이 많이 좀 깎여 나간 거 정도가 좀 눈에 띄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닥 없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NC소프트를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마음도 아프고 근데 마음 아픈 건 사실 자본주의에서 말할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타짜에서 김윤석 배우가 열어냈던 그 아기였죠, 아기. 그 아기가 이제 곽철영. 이제 곽철영 분이 이제 거기서 조승우 씨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 이러면서 차 안에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그 곽철영의 오른팔 부하가 그 김윤석 씨한테 뭐 이렇게 복수 이런 얘기 했더니 아기가 딱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무슨 복수 같은 감상에 젖어있냐 그러면서 그놈을 잡아다가 뭘 어디다 팔아서 돈을 벌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대사가 외우진 못하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좀 대사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NC소프트를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근데 뭐 보유자가 아니니까 보유하신 분들 아직 손절 못했으면 진짜 손실 크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NC소프트 내가 몇 년 전에 되게 우상향해서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아쉽기도 하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바닥 한번 찍을 것 같은데 바닥 언제 찍지 이런 걸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차트들이 몇 개가 있죠. LG생활건강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이번 2월에 움직이는 게 바닥을 찍은 차트인가? LG생활건강이 낙폭이 워낙 컸으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NC소프트가 얘는 지금 하반 경직이 아직 없으니까 언제쯤 하반 경직이 들어올까? 그리고 크래프톤 정도? 크래프톤도 상장되고 한두 달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려갖고 얘도 언제 바닥 찍지? 지금 이게 바닥인가? 이렇게 보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볼 때 떨어진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우상향 정배열 패턴을 좋아하는데 1,000억, 2,000억짜리가 우수수 떨어지면 상장 배치 가는 거니까 안 쳐다보면 그만인데 이렇게 좀 10조 이상짜리에서 우수수 떨어지면 얘가 망하진 않을 텐데 바닥이 어딜까? 이런 좀 고민을 하면서 차트를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또 장이 위태위태하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 중에 하반 경직을 어떤 게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형주 이 정도로 하고요. 거래 대금이 오늘 높은 종목 보면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 중에는 오늘 일동제약이 삼성전자보다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나오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합 출발했거든요. 보합 출발해서 거의 상 찍었죠. 27%까지 올랐다가 19% 마감을 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자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조짜리가 9,800이 거래됐어요. 1조짜리가 지 몸통만큼 거래가 된 거죠. 그러면 왜 거래가 됐니 했을 때 얘가 치료제 관련이었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일동제약, 정부 신속개발협력, 질병청 어쩌고저쩌고 치료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19% 오른 상승 마감했으니까 거래대금이 나오는 종목을 왜 관심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고 HMM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HMM이 계속 거래대금 탑10 안에 들어있거든요. 최근에 거래가 실제 실리고 있고 이런 거의 역배열 상태에서 거래 실리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GSE라는 종목 여기에 있는 오늘 거래대금에서 알 수 있는 건 에너지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GSE가 거래 1,800억짜리가 3,500억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대성에너지가 3,400억짜리가 2,900억 거래되면서 28% 상승, 미래생명자원이 1,300억짜리가 2,600억 거래되면서 25% 상승. 그래서 이 세 종목에서 알 수 있는 건 한국석유도 여기 있죠. 2,300억짜리가 2,000억 거래되면서 13% 상승.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에서 알 수 있는 건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컸다. 그거는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 또는 나아가서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가스 간의 문제였고 또는 만약에 러시아에 실제 전쟁이 발발해서 서방 국가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했을 때 올라가는 거는 천연자원, 천연가스, 오일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락 현황 보면 상한가는 세 종목입니다. GSE, 알파홀딩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렇게 세 종목 상한가고 탑 30의 상승률이 5%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일 대비 10% 이상 오른 게 꽤 많이 나와야지 좀 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2천 종목 중에 거래소와 코스닥 2천 종목 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장을 했는데 시장이 움직였는데 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5% 오른 게 탑 30에 들어있다면 사실 단기 매매로 수익 내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오버나이트로 수익 내기도 힘든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의 장이죠. 적어도 단기 매매에서 좀 승산이 있으려면 탑 30 종목이 8, 9%, 10% 이상이 돼야지 종목 잘 잡으면 하루에 5%, 7%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3천 종목 중에 10% 이상이 16개라는 얘기는 종목을 아무리 잘 잡아도 수익 내기 좀 힘든 구간인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안한 심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발발 가능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악재 중에는 최고봉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야, 진짜 막말로 이러는 거죠. 진짜 3차 세계대전 아니야? 막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불안감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의 상승률이 높진 않다. 하지만 지수도 얼추 이렇게 좀 방어력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학습 효과상 계속 얻어맞고 있으니까 싸우려면 빨리 싸우든지 뭔데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 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또 산 넘어 산으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러시아 문제는 점점 그 끝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5% 이상이 탑 30이라서 분석이 큰 의미는 없는데 좀 재밌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성에너지, 미래생명자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에너지 관련주도 흥구석유, 에너지 관련주도 유가 관련주들이니까 걔네를 빼면 진짜 몇 개 없어요. 걔네를 빼면 몇 개 없고 그들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일동제약, 부강약품 그래서 좀 이런 의미 있는 애들이 좀 코로나 관련이든 아니든 제약바이오에서 하나씩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콜마가 화장품 관련주고 디어유가 엔터주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또는 엔터 이런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리오프닝 또는 엔터 또 오늘 아침에 좀 의미 있는 재료가 애플카 재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재료까지 고려한다면 애플카를 고려하고 또 미국의 빅테크들의 자율주행 산업 진출을 고려한다면 자율주행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이거는 그냥 다 독감처럼 가야 되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너무나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그리고 리오프닝에서도 따로 떨어져서 말해도 좋을 만큼의 테마주인 엔터주 그리고 이제 러시아 관련 에너지 관련주인데 오히려 러시아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해야죠. 평화적 해결이건 뭐건 고점 찍은 다음부터는 전고점 뚫기 힘들 테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과 부자의 꿈을 건강하게 함께합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11시 현재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1.4%, 코스닥 마이너스 1.4%로 양시장 모두 약세 전환이네요. 전일 미증시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 1, 2%씩 하락 마감하였고 그 이유는 역시 러시아 문제였네요. 퐁당퐁당 하루 걸러 하나씩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최고조의 장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유튜브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전쟁 가능성 악재는 과거의 경험상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재료의 역할을 하며 전쟁이 발발되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재료 가치를 다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 상황도 최근 한두 달 이러한 재료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과거의 바이러스가 단기 악재였는데 이번 코로나가 2년에 가까운 장기 재료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했듯이 러시아 문제도 낮은 확률로 더 크고 더 긴 악재로 역할을 할 확률도 있겠지만 여전히 확률적으로는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악재라고 보는 편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1월의 저점을 깨지 않고 쌍바닥을 잘 다져주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전저점을 안 깨고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할 확률이 높은 차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변수는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 그리고 오늘 밤 미증시인데요. 우리의 휴장 때와 마찬가지로 미증시 어제 휴장에 유럽 증시 하락률이 컸으므로 오늘 미증시 하락폭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미증시 하락에 대한 공감대는 오늘 우리 증시 오후장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격적인 단기 매매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에서는
중에서는 20위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소폭 플러스일 뿐 19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시총 아래를 보면 며칠 동안 양선 상승을 보인 HMM, 오늘도 3%대 상승이며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자사주 매입 공시와 함께 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LNF, 첨보 등 2차전지 소폭 플러스 내고 있고 JYP, SM 등은 어제에 이어서 하이브와 함께 약세장에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1조의 디어유는 오랜만에 5%대 반등 나오고 있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러시아 문제로 호재 인식된 에너지주들의 상승이 압도적으로 눈에 띄네요. GSE, 미래생명자원,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 모두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애플과 관련 재료가 나왔는데 자율주행 관련주, 화장품, 카지노 등 리오프닝주, 어제 오늘 움직임 좋은 엔터주 등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러시아 재료로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재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과거의 유사한 재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큰 틀에서 예상한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안줄평, 자율주행, 엔터, 리오프닝 관심,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요. 성장주에 투자하라입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로봇, 게임, 우주항공 이렇게 8개가 써 있는데요. 이번에 강조한 성장산업 8가지예요. 한 산업당 3종목씩 8개의 산업, 각 산업의 3종목씩 24개의 종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 미래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 그게 성장주라고 봐요. 10년 전 전기차가 한 대도 없었을 때 전기로 차가 갈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세계 최고의 성장주는 현재까지 테슬라라고 할 수 있죠. 성장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피터 린치가 강조한 10배거 종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2배, 3배, 5배 상승을 한 종목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거든요. 성장주 투자로 부자 되세요 라고 제가 사인을 했는데 이게 초판 한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사인이 된 책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25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투자 전략, 성공 비결을 책으로 담은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성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화이팅!